이 단원은 단원 수는 하나지만 나머지 5개 단원을 다 장악하고도 남을 아주 훌륭한 그리고 굉장히 멋진 단원이니 이 단원은 부디 정말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5학년 1학기, 그러니까 새 학기가 되겠죠? 이제 곧 겨울방학을 마치게 되면 5학년 1학기에 들어갈 친구들 또는 3학년, 4학년이지만 5학년 거를 미리 한번 좀 봐두고 싶은 친구들에게 5학년 1학기 각 단원들 중 어느 단원,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중요한 또는 좀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이 급소고 어떤 것들이 핵심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가능한 한 아주 임팩트 있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라는 단원이죠. 아시다시피 원래 제목에 각 단원에서 주제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부분을 잘 가르쳐야 되는지가 사실은 단원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원 이름을 그리고 단원 네임을 잘 파악하는 것으로 공부의 시작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라는 단원이에요. 그러면 결국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 계산이 중요한 거죠. 특히 그냥 계산이 아니라 혼합 계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혼합 계산이라고 얘기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사실 2 더하기 3 혼합 계산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더하기만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계산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걸음마 단계를 지나서 1학년, 2학년에 아주 단순 연산을 하다가 5학년에 오면 아주 복잡해 보이는, 사실은 복잡한 건 아닌데 길이상 그리고 또 표현상 좀 복잡해 보여요. 그렇게 복잡한 혼합 계산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들한테 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에요. 근데 이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라는 단원에서 그동안 그냥 단순 더하기, 단순 빼기,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들을 곧잘 하던 아이들이 사실은 살짝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다는 아니지만 대략 반반 정도? 아니면 한 30-40%가 좀 어려움을 겪는, 물론 나머지 60%, 70%는 사실은 굉장히 수월하게 가죠. 뭐냐면 혼합 계산에서 이상하게 계산 순서를 안 지키면 또는 계산 순서를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답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배가 산으로 가는 해괴망측한 답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노려서 문제들이 출제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대로 계산 순서를 잘 지키면 원하는 정답이 탁 나오는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계산한다는 거는 뭐 2 더하기 3을 5라고 계산하는 걸 2 더하기 3을 10이라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계산 순서를 마음대로 하는 거지. 예를 들면 5 빼기 3 곱하기 4 빼기 6 나누기 4 막 이렇게 쭉 되는 그러한 혼합적인 그런 계산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원했던 답이 안 나와요. 물론 수학적으로도 오답이죠.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아주 중요한, 그러나 아주 기본적인 계산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걸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계산 순서는 왜 정했냐? 수학자들이 계산 순서를 엉터리로 하니까 이게 원하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안 거예요. 따라서 더하기 빼기와 곱하기 나누기가 막 혼합되어 있는 혼합 계산에서는 무조건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를 계산해 나가라 라고 서로 약속을 한 거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나오니 그걸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을 잘 배우고 나면 혼합 계산에서 계산 순서 때문에 정답을 못 맞히는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아요. 물론 이 혼합 계산이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기반이 다져져 있지 않다면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막 어지러운 계산들이 난무할 때 계산 순서를 살짝 헷갈려서 틀리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여기서 계산 순서를 잘 배워야 되는 거죠. 다만 이 단원에서 당부해 두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계산 순서를 아이들한테 그냥 외우게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야, 무조건 그런 거야. 더하기하고 곱하기를 무조건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무조건 먼저 계산하고 그리고 순서대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우격다짐으로 아이들한테 밀어붙이지 말고 사칙 연산 중에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왜 먼저 해야 되는지 중간에 나왔어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원했던 계산이 왜 안 나오는지를 원리를 이해시켜 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해시키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냥 야,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를 순서대로 하면 돼 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건 평소에는 아이들이 그걸 외워서 잘 할 수 있는데 서술형 문제에서 애들이 당합니다. 서술형 문제, 서술형 문장형 문제에서 그 문장으로 나온 것들을 우리가 계산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적절히 잘 배합해서 식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식을 잘 만들어냈어도 자칫 원리를 헷갈리는 아이들은 계산 순서에서 또 틀리게 되고 아니면 식을 만들 때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잘못 갖다 붙이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론, 더하기, 빼기를 왜 곱하기, 나누기보다 늦게 해야 되는지 걔네들이 일렬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왜 하필이면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지를 꼭 이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연습을 시켜라. 이 포인트가 가장 이 단원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단원, 약수와 배수입니다. 이 약수와 배수에서는 제가 더더욱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 이 5학년 1학기는 유독 형제 같은 단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제가 형제 같은 단원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두 번째, 약수와 배수. 네 번째, 약분과 통분. 그리고 다섯 번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사실 얘네들이 주르륵 형제 같은 단원이에요. 그러면 이 형제 같은 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첫째는 누구냐? 바로 약수와 배수입니다. 왜 약수와 배수가 이 세 단원의 제일 첫째가 되느냐? 그리고 왜 얘네들이 형제인지를 잘 들어보시면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두 번째 단원 약수와 배수에서 우리는 약수가 무엇이고 배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수와 배수가 중학교 때 또 나오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앞으로 계속 쓰이는 아주 중요한 수학적 개념인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바로 이 두 번째 약수와 배수 단원인 것입니다. 이 앞에 또 수식어를 붙이면 약수 중에 최대 공약수 또는 공약수라는 파생된 개념이 생기고 마찬가지 배수도 공배수 그리고 또 수식을 붙이면 최소 공배수라는 그러한 수식어들이 붙으면서 점점점 개념들이 발전을 해나가죠. 그런데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의 가장 몸통은 누구냐? 바로 약수와 배수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단원이죠. 그리고 이 약수와 배수가 앞으로 이어질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 등등에 계속 사용된다고 하니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다시 강조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약수는 뭐죠? 약수는 용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약이 뭐냐? 아이들은 사실은요, 처음 듣는 용어, 그리고 처음 듣는 단어는 아이들한테 굉장히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냥 약수라고 얘기하고, 야, 그냥 이거는 나누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을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아니면 훌륭한 가르침의 방법 중에 용어 설명을 정말 잘해주는 거. 그게 사실은 마중물이잖아요. 여기서는 약수의 약자와 배수의 배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약은 나눈다는 뜻입니다. 약수는 나누어진 수, 한마디로 사이즈가 더 줄어든 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의 약수는 1, 2, 3, 6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장 안 줄었을 때가 자기 자신.
한마디로 나누어지는 수죠. 그러니까 6의 약수는 6을 나눌 수 있는 원소들, 어떤 두 원소가 어울려서 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면, 정확히 말하면 곱해져서, 그러면 곱해지기 전에 각각 6을 나누어서 떨어뜨릴 수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약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은 바로 나눈다, 나누어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럼 배수는 뭐죠? 커진다. 근데 커지는데 지 맘대로 커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사이즈로 커진다. 예를 들면 2의 배수는 4, 그 다음에 6, 8 이런 식으로 2가 같은 사이즈로 계속 증가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배수라는 단어, 배수라는 배자, 더블이 된다, 내지는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3배가 된다 할 때 배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서 아이들이 생각보다 되게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약자는 평소 우리 실생활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약수의 약자는 더더욱 잘 알려줘야 되고, 바로 이 약수와 배수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용어인 약, 그 다음에 용어인 배, 이런 단어의 뜻도 중요하지만 약수와 배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죠.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와 그걸 잘 구해내고 개념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울 때 그런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 이런 건 얘기를 잘 안 해줘요. 사실 이 약수와 배수 단원, 그리고 이 단원에서 펼쳐지는 최소 공배수의 세계, 최대 공약수의 세계에서는 실생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개념들을 가지고 어떻게 편리하게 되는지를 반드시 아이들한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아하,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한테 최소 공배수의 개념이 필요한 거구나를 정말 몸으로, 머리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만이 훗날 시간이 지나서 중학교 과정을 배워도 고등학교 과정을 배워도 사실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에 연결된 개념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절대로 헷갈리거나 아니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우게 하지 마세요. 최대 공약수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런 방식으로 밑에다 이렇게 줄 긋고 나눠서 앞에 거 세로로 있는 숫자 다 곱하면 최대 공약수가 나오고, 세로와 그 밑바닥에 나누어서 나오는 애들까지 다 곱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이런 공식 같은 암기식 접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꼭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면, 왜 공약수 앞에 붙는 수식 어구가 최대인지, 최소 공약수는 왜 안 구하죠? 그리고 거꾸로 최소 공배수는 구하는데 왜 최대 공배수는 안 구하죠?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가 무슨 의미고 왜 최대 공약수는 구하지만 최소 공약수는 안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 공배수는 구하는데 최대 공배수는 안 구하는 것까지 용어를 하나하나 다 아이한테 잘 받아들이도록 설명하면서 특히 수학적 개념을 펼쳐 나간다면 이 두 번째 약수와 배수 단원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단원이 될 것이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단원, 규칙과 대응입니다. 이 세 번째 단원은 제가 아마 일전에 올려드린 영상들 중에 한두 군데서 언급이 돼 있을 텐데요. 이 규칙과 대응은 결국 초등학교 함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이 포인트를 기본으로 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왜? 제일 중요하니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여러 가지 개념을 배우지만 다 정말 기본적인 거 배우거든요. 십진법, 그리고 덧셈, 뺄셈, 곱셈. 숫자는 거의 기껏해야 소수, 분수 이 정도. 무리수, 유리수, 그 다음에 무한소수, 루트 등등등등은 다 중학교 과정으로 가 있으니 초등수학에서 그렇게 개념을 여러 개를 많이 배우는 건 아니지만 고등수학까지 전 수학교육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스트림, 가장 중요한 줄기인 함수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함수의 개념이. 그렇게 아이들한테 일러주고 이 부분은 정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조금 더 강조를 드린다면 세 번째 규칙과 대응이라는 단원을 가르칠 때 사실은 함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수열 개념에 대해서 씨앗을 뿌려 놓아 주는 것. 그래서 토양 속에 묻혀 있다가
당시에는 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 그 씨앗에서 싹이 트고 그리고 결국 중등 고등 가서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래서 수학적 개념 그리고 원리가 훨씬 더 잘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마중물 같은 수업, 그런 수업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규칙과 대응에선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첫 번째는 규칙과 대응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함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 안에 수열의 개념도 들어가 있다. 결국 이 규칙과 대응이라는 단원에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만날 함수와 수열의 가장 베이스, 가장 중요한 기반을 닦는 거다. 왜 수열이 이 규칙과 대응 안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왜 함수가 들어가는지는 사실은 그건 여기서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만 얘기하는데 몇 시간이 걸릴 테니. 그래서 저는 오늘 왜 중요한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배워야 하는지만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규칙과 대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문제가 한 두 가지 타입이에요. 어느 출판사, 어느 참고서, 어느 문제집에서도 무조건 두 가지 큰 유형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별을 4라고 주고 네모는 3이라고 주고, 별 더하기 네모는 무엇이냐? 아니면 별을 의자 수라고 하고 네모는 4개의 다리를 각각 가지고 있는 의자의 다리의 수라고 한다면 별과 네모의 관계식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들. 그러면 의자 수 곱하기 4는 의자 다리 수가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별은 네모라는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죠. 바로 이 수식, 이게 바로 함수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 별과 네모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 이 별을 x로 바꾸고 네모를 y로 바꾼다면 4x는 y라는 1차 함수가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별과 네모로 쉽게 표현됐지만 그 근본 뜻은 함수인 거.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게 나중에 중학교 때 가서 함수로 전개가 되고 발전이 되고, 그게 왜 고등학교 가서는 2차, 3차 함수로 엄청난 폭발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왜 이게 수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맨 마지막 대학 입학 시험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수학 시험 범위 중에 출제되는 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점수 비중으로, 점수 포션으로 봤을 때 제일 큰 게 함수입니다. 미적분이 다 함수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의 처음 시작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강조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규칙과 대응이라는 이 단원에서 또 볼 수 있는 두 번째 큰 유형 중에 하나, 그건 뭐냐면 너무 잘 아실 텐데, 성냥개비를 순서대로 쌓아놓고 아니면 바둑돌 같은 거를 순서대로 펼쳐놓고 규칙을 주죠. 그래서 그 바둑돌을 이와 같은 규칙으로 계속 나열한다면 10번째에는 바둑돌이 몇 개 들어가겠습니까? 뭐 이런 거. 요게 사실은 수열 개념도 됩니다. 물론 함수 개념도 되죠. 그리고 함수 개념과 수열이 어떤 것이 닮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차이가 나는지는 당연히 이 초등학교 규칙과 대응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아이들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아주 똘똘한, 그리고 아주 윤이 나는 씨앗이 됩니다. 쉽고 재미나게 설명만 잘 해준다면 그게 나중에 싹을 틔워서 아주 큰 무성한 수학 완성의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단원에서 함수와 수열의 닮은 점과 차이점, 그리고 왜 바둑돌이 수열로 해결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열이란 그 이름, 그리고 함수라는 그 이름이 어려운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쉬운 초등학교 용어로 바꾸어서 설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잘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학년 1학기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원은 바로 이 세 번째 단원입니다. 세 번째 단원이 탑 오브 더 탑입니다. 이 세 번째 단원은
고등수학, 중등수학의 큰 씨앗을 품고 있는 창창한 단원이고, 따라서 이 단원은 정말 5학년 1학기 6개의 단원 중에 단 하나인 6분의 1의 단원으로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단원 수는 하나지만 나머지 5개의 단원을 다 장악하고도 남을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리고 굉장히 멋진 단원이니 이 단원은 부디 정말 잘 가르치고 잘 배워야 됩니다. 네 번째 단원, 약분과 통분. 이 단원은 제가 두 번째 단원 약수와 배수에서 이미 언급드린 대로 사실은 약수와 배수와 그 다음에 약분과 통분과 그리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형제 같은 단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형제의 두 번째 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형제는 아까 약수와 배수, 그리고 지금 단원 약분과 통분이 두 번째, 그리고 셋째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되겠죠. 그러면 이 약분과 통분이 왜 앞에 있는 약수와 배수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분수의 덧셈과 뺄셈과 연결이 되는지 오늘 제가 이 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다 연결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약수, 배수를 이용해서 약분과 통분을 해내는 거죠. 그럼 결국 무엇이 되느냐? 우리가 약분과 통분의 기본이 되는 게 결국 약수와 배수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약분의 약자와 약수의 약자 똑같은 단어겠죠. 나눈다, 나누어진다라는 뜻이죠. 약수는 어떤 숫자를 나눴을 때 딱 떨어져서 나눠지게 만들 수 있는 숫자. 근데 그것들이 서로 겹쳐 있으면 공통 약수니까 공약수가 되는 거고, 그 공통 약수 중에 제일 큰 놈이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처럼 이 약자가 들어간 게 그런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여기 약분은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같은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약수가 나눠서 떨어뜨릴 수 있는 숫자니까 위에 분자와 밑에 분모를 같은 숫자로 정확히 나누면 희한하게 분수의 숫자 크기는 점점 줄어들면서 분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값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분수 계산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이 중요한 거죠. 사실 약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약분은 왜 하는지, 그리고 약분이 어디다 쓰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줘야지 그냥 약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스킬만 가르쳐 주지 말고, 그래서 이 약분이 분수 계산에서 왜 필요한지 꼭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약분을 할 때 사실은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로 나누어 준다. 바로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 결국 두 번째 단원인 약수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그러한 단원인 거죠. 자, 그러면 통분이 뭐냐? 제가 조금 전에 약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통분은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해. 통분은 배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인 거야, 사실. 약수와 배수가 네 번째 나온 이 약분과 통분의 세트, 그러니까 형제 단원이 되는 거죠. 통분은 결국 두 분수가 있는데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에서 덧셈, 뺄셈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인 거죠. 사실 우리가 분수 더하기에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근데 하나는 분모가 2고 하나는 분모가 3이야. 얘네 둘이 막 더할 수 있나요? 분모의 모는 기준이 되는 건데 기준이 2인 아이와 기준이 3인 아이가 어떻게 똑같이 계산을 할 수 있죠? 못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2와 3을 기준이 똑같은 숫자로 바꾸어 주되 분수 전체의 값은 변하지 않게 만드는 거. 바로 그게 통분이고 결국 그 안에 2분의 1이라는 분수의 분모 2와 3분의 1이라는 분모 3이 똑같지 않으니 덧셈 뺄셈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얘네들을 자유롭게 더하고 빼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분모를 바꿔줄 필요가 있어. 형태를, 크기를 바꿔. 대신에 그걸 바꿔주면서 분자까지도 똑같이 바꿔버리면 분수 자체의 크기는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러면서 덧셈이나 뺄셈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분모가
같은 분수를 탄생시키는 거. 바로 그게 통분인 거죠. 근데 이때 이 통분을 하려면 반드시 공배수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 두 번째 단원과 네 번째 단원은 그래서 형제인 것입니다. 제가 이 단원에서는 꼭 강조해 두고 싶은 게 있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사실 우리가 아까 2단원에서 언급드렸던 약수와 배수와 그 다음에 요번 그 네 번째 단원의 약분과 통분에서 걔네 둘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구단입니다. 결국 이 5학년 1학기 수학 그 중에 3개나 형제 단원들이 있는데 결국 3개라는 거는 6개 단원 중에 3개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5학년 수학의 반은 베이스가 구구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구단을 그 전에 잘 못했거나 아니면 구구단을 아직도 어려워하고 쉽게 구구단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면 필경 두 번째 단원 약수와 배수, 네 번째 단원 약분과 통분, 그리고 이어져 나오는 다섯 번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그냥 폭망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초등 때부터 수학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어떤 상태로 아이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다시 그 구구단이 좀 느리고 또 구구단이 잘 안 되는 아이들은 다시 후행으로 뒷과정으로 내려가서 초등학교 구구단을 잘 다시 자기 거로 만들어서 와야 된다. 구구단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사실은 이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원을 굉장히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보면 요즘 시중에 책 또는 영상 그리고 각종 매체에서 구구단은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구구단은 원리로 이해하면 되고 그게 진짜 수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수학을 주입식, 암기식을 철저히 배제하고 이해와 원리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언뜻 그럴듯해 보이나 사실은 구구단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이되 굉장히 줄줄줄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서 구구단의 원리는 깨달으나 구구단이 빨리빨리 안 나오는 애들은 이 약수와 배수 그리고 약분과 통분,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게 돼요. 우선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 가능성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자꾸 마음이 급해서 구구단을 틀리거나 아니면 잘못 적용해서 답을 틀리게 되면 수학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따라서 구구단을 맨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개념으로 원리로 잘 받아들이되 그것을 잘 숙달시켜서 구구단은 아주 굉장히 유창하게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구구단은 암기도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구구단은 이해를 통해서 받아들이되 암기까지 잘 해놓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드디어 제가 말씀드렸던 3형제, 그러니까 3개의 형제 같은 단원 중에 맨 마지막 단원이죠. 당연히 맨 마지막 단원이니까 제일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약수와 배수로 개념을 배우고 약분과 통분으로 어떤 실용적으로 적용을 시켰다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드디어 완성이 되는, 우리가 왜 약수와 배수를 배우고 그리고 약분과 통분을 해야 되는지에 집대성된 마지막 총정리가 바로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입니다. 물론 약수와 배수는 그 이후에 고학년으로 올라가도 계속 사용이 돼요. 다만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 해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두 번째 약수와 배수, 네 번째 약분과 통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단원, 이 다섯 번째 단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급소는 뭐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왜 통분을 해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아이한테 정확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완벽하게 개념으로, 그러니까 그냥 외워서 하지 말고 그냥 야 이렇게 나오면 이건 통분하는 거야 이러지 말고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왜 통분을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을 시험 문제를 내면
5분의 1이라고 쓰는 학생들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빵 터지실 텐데 생각보다 많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5분의 2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 해요. 틀렸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 분모는 분모끼리 더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더하는데 왜 답이 안 나오냐 이거지. 아니 왜 5분의 2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분수의 탄생과 그리고 분수에서 분모가 의미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잘 배운 아이들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분모끼리 더해서 분모가 5가 나온다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인지를 아는데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단순히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배웠던 아이라면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왜 더하면 안 되지? 이 부분을 정확히 그리고 아주 정말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5학년 학생 또는 5학년 학생 부모님들께서 시간이 되면 제가 올린 6학년 1학기 영상을 보시면 아실 텐데 거기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수의 나눗셈이라는 단원에서 사실은 분수의 나눗셈이 분수의 덧셈이나 뺄셈보다 훨씬 쉽다고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당연히 6학년 1학기에 나오는 분수의 나눗셈이 지금 이 단원, 이 5번째 분수의 덧셈과 뺄셈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통분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 5번째 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통분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되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왜 통분을 해야 되는지 원리를 파고들어서 아이 머릿속에 탁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통분을 해야 되는구나. 자, 이때 통분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아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시켰다면 통분을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죠. 그때 바로 2번째 단원에서 배운 공배수 개념, 그게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2번째 단원을 잘 배운 녀석이 분수를 왜 통분해야 되는지까지 잘 배운다면 이 단원은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구단이 잘 안 돼서 공배수를 금방 못 구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이 배수의 개념이 잘 안 떠오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번째 형제 단원 잘 파악하고, 그리고 이 5번째 왜 분수는 분모가 다를 때 통분을 꼭 해야 하는지, 그래서 분모를 왜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급소이자 포인트가 됩니다. 마지막 단원, 6번째 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라는 단원입니다.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당연히 그 제목에서도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듯이 다각형을 주고 그 다각형의 둘레를 구하고 그리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단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다 크게 수학적 분야로 나눈다면 대수 파트, 주로 계산이 바탕이 된 파트라면 여기는 기하죠. 그래서 기하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베이직, 둘레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는 그러한 단원인데 이 6번째 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사실 둘레는 별로 크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다 무난하게 평타로 잘 갑니다. 왜냐하면 둘레는 정말 둘레니까. 그리고 둘레는 곱하기 개념도 아니고 거의, 물론 정사각형 같은 경우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해서 곱하기 4를 하면 둘레가 바로 나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도형들은 사실은 그냥 둘레만 잘 계산을 해주면 되니 큰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여기서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것은 바로 뒤로 이어지는 직사각형의 넓이, 물론 이 부분도 그래도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그리고 이어지는 마름모,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까지, 이제 마무리가 사다리꼴의 넓이인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공식을 금방 까먹고 그리고 문제를 막 풀다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공식이 뭐였더라? 이러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서 우리가 배우는 도형이 한 몇 가지가 되죠. 자, 제가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볼까요?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 마름모, 사다리꼴. 자, 그럼 이렇게 대략 5개의 도형을 우리가 둘레를 구하고 넓이를 구하는 그러한 단원인데, 그러면 제가 꼽았던 이 5개의 도형 중에 가장 중요한 도형은 무엇일까요? 이 도형들 중에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도형이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식들이고, 그 자식들이 태어나도록 만든 그 무엇, 그 도형이 엄마예요. 자, 엄마 도형은 누굴까? 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책이나 어떤 인강, 어떠한 강의에서도 표현된 적이 없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인데, 엄마 도형은 바로 삼각형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어지는 모든 다각형, 예를 들면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삼각형을 제외하고 마름모, 사다리꼴까지 5개 중에 삼각형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도형은 다 삼각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수분해처럼 분해가 돼요. 근데 분해를 시켰을 경우 그게 다 삼각형으로 수렴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결국 그 도형들은 삼각형이 만들어낸 도형입니다. 따라서 삼각형으로 잘라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종류별로 외워야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그리고 사다리꼴의 넓이까지 사실은 삼각형으로 분해만 시킬 수 있다면 그 모든 공식이 하나로 통일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이들이 공식을 외우느라고 굉장히 정신이 없는데, 그리고 공식을 약간 단편적인 파편처럼 그냥 가르치거든요. 약간 분리된 섬처럼. 그러지 말고 이 도형들을 다 통합해서 삼각형으로 분해시킨 원리로 공식을, 그리고 넓이를 구하게 만들면 사실은 공식을 외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공식을 잃어버려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못 구하고 사다리꼴의 넓이를 못 구하는 그러한 엉터리 수학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실 공식을 잃어버리면 못 푸는 수학,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엉터리 수학입니까? 지금 그런 죽은 공부, 그 죽은 수학을 우리 주위에 너무 많은 곳에서 죽은 수학 교육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여러 개의 도형을 삼각형으로 나누기만 하면 정말 한 방에 공식 필요 없이 다 넓이를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는데, 파편처럼 분리되어 있는 각각의 공식들을 외우게 해서 외운 방식대로 문제를 풀게 하는 그런 허망한 수학 공부는 이제 그만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6번째 단원에서 배우는 5개의 도형, 삼각형,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그리고 마름모꼴, 그리고 사다리꼴까지 이렇게 5개의 도형 중 첫 번째 제가 꼽은 삼각형이 엄마 도형이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도형은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각형으로 분해가 된다. 거기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찾으면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된다. 공식 필요 없다. 자, 이 부분 강조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제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